네, 꺼림칙한 이야기 괴곰. 오늘도 일요일에 찾아뵙는 리메이크 프로젝트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이야기는 네 가지인데요. 토미 삼촌과 조각나는 아내, 그리고 천사와 악마, 마지막으론 고등학교 동창. 이렇게 네 가지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좋아요와 하이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미 삼촌. 아빠는 내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자기가 없을 땐 절대 토미 삼촌과 말을 섞지 말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아빠는 꽤 진지한 얼굴로 덧붙였습니다.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야? 빨리 셔츠는 바지 밑으로 단정하게 집어넣어. 나왔어. 벌써 왔네. 현관문이 열리고 토미 삼촌이 들어왔습니다. 찌는 한여름에 밖에서 일한 탓인지 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삼촌은 날씨가 끔찍하게 덥다면서 투덜거렸습니다. 문 옆에 짐가방을 툭 내려놓고는 구두끈을 풀면서 아빠한테 말했죠. 오늘 하룻밤 재워줘서 고맙다. 아빠는 차가운 목소리로 내일 아침이 밝는 대로 바로 떠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삼촌은 묵묵히 알겠다고 대답했죠. 그러더니 내 쪽으로 무릎을 굽히면서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조카 삼촌 한번 안아줘야지. 우리 되게 오랜만에 보잖아, 그치? 나는 쭈뼛거리며 다가가 삼촌의 품에 안겼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너무 꽉 끌어안는 바람에 묘하게 불편한 기분이 들었죠. 그리고 삼촌은 밖이 거의 40도라면서 내 셔츠 소매를 걷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삼촌이 한쪽 소매를 막 걷어 올린 순간 아빠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죠. 삼촌의 손길이 몹시 불쾌하다는 듯이 제지하면서 얼른 들어가 씻기나 하라고 핀잔을 줬어요.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고 저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야만 할 것 같은 분위기를 눈치채곤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등 뒤로 뭔가에 크게 놀란 듯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가는 저를 빤히 쳐다보는 삼촌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왠지 모를 기분 나쁜 예감에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몇 초가 마치 몇 분처럼 길게 느껴지던 찰나 굳게 닫혀 있었던 방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틈 사이로 커다란 남자의 그림자가 방 안으로 스며들어왔고 문은 다시 소리 없이 닫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숨막히는 침묵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죠. 저는 혹여나 숨소리라도 셀까봐 온몸이 얼어붙은 채 죽은 듯이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그림자가 침대 쪽으로 서서히 다가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린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속으로 제발, 제발 빨리 나가주기만을 빌고 또 빌었죠. 그림자가 침대 위로 올라오더니 제 몸에 손을 댔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는지 곧이어서 핸드폰에 작은 플래시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손이 내 티셔츠를 가슴 위까지 훅 걷어 올렸습니다. 토미 삼촌이었습니다. 삼촌이 내 몸을 찬찬히 아주 샅샅이 훑어보는 게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길이 내 맨살을 스치듯 지나갔죠.
심장이 터질 것 같던 그 순간 삼촌은 이내 몸을 일으키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실의 방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떠보니까 삼촌은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아빠도 출근을 하기 위해서 집을 나섰고 혼자 남겨진 집안에서 정오 무렵 정적을 깨는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린 삼촌이었습니다. 나 토미 삼촌이야. 아빠 지금 집에 있니? 아니요, 안 계세요. 그러자 삼촌은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잘 됐다. 하고 안도하는 듯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젯밤 일 말인데 혹시 너 깨어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저는 덜컥 겁이 났지만 깨 있었다고 대답했어요. 삼촌의 목소리가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바로 본론만 이야기할게. 너 정말 솔직하게 대답해줘야 돼. 알았어요. 침을 꼴깍 삼키면서 그러겠다고 대답하자 삼촌이 아주 천천히 짓눌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온몸에 시퍼렇게 멍들어 있던 거 그거 네 아빠가 그런 거야? 조각나는 아내. 먼저 제 아내는요,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입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15년 차 된 부부. 아이는 없지만 서로를 아주 깊이 사랑하죠. 네, 아내가 연구실에서 정확히 어떤 물리학을 하는진 잘 몰라요. 그저 돈을 꽤 잘 번다는 것 정도만 알 뿐이었죠. 저희는 꽤 큰 저택에 살았어요. 누가 봐도 사랑이 넘치는 완벽하게 행복한 가정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아내가 손가락에 붕대를 칭칭 감은 채 퇴근을 한 겁니다. 연구실 장비에 손가락을 조금 다쳤다는 거예요. 속상한 마음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몸 곳곳에 크고 작은 반창고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당장 병원부터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는데 아내는 오히려 제게 화를 냈어요. 의사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될 거라면서요. 제가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캐묻자 결국 아내는 체념한 듯이 손가락의 붕대를 천천히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엔 손가락 끝부분이 완전히 반듯하게 잘려나가 있었어요. 아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연구실 프로젝트로 순간이동 기계를 연구하고 있었는데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정확한 원리까지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무슨 시간 변수 설정이 잘못되었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기계를 조작하던 중 치명적인 오류가 났다 이거예요. 아내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몸의 일부분이 아주 천천히 어딘가로 순간이동되고 있다고 했어요. 당연히 저도 처음엔 그 미친 소리를 믿지 않았죠. 결국 전 아내가 출근한 사이 그녀의 상사인 연구소장에게 몰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내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대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하얀 가운을 입은 여자가 조용히 우리 집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리곤 조용히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예, 이전까지 상황들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저랑 아내는 어느 낯선 병실에 함께 갇혀 있어요. 사실 감금되다시피 한 이곳이 정확히 어디인진 잘 모르겠어요. 벌써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연구소장은 아내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했어요. 매일 아주 조금씩 그녀의 몸 조각들이 연구소 한편에 고스란히 쌓이고 있다고요. 순간이동이 전부 끝나면 아내가 다시 온전해지는 거냐고 물었는데 연구소장은 참담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제 아내의 몸은 여기저기 뜯겨나간 끔찍한 좀비 같아요. 온몸이 붕대로 칭칭 감겨 있는데 그 사이로 피와 정체 모를 액체들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엄청난 양의 마약성 진통제로 그 끔찍한 고통을 간신히 억누르고 있지만 도대체 어떻게 아직까지 저런 상태로 숨이 붙어 있는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소장이 뭔가 복잡한 용어를 쓰면서 설명해 주긴 했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이동이 진행 중인 상태라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의식은 온전히 살아있다고 했었었나? 아내는요, 혀가 아주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까지 유일하게 남은 그 한쪽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면서 제발 자기를 죽여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고 미칠 것 같아요. 완전히 순간이동이 끝나고 그녀가 온전히 세상을 떠나려면 앞으로 12개월은 더 남았다는 그 잔인한 사실은 전 죽어도 절대 그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천사와 악마. 악마들이 세상에 나타난 건 아무런 예고도 규칙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형상을 했지만 붉은 피부에 뿔과 꼬리, 그리고 끝이 갈라진 발굽을 가지고 있었죠. 몸에선 지독한 유황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들은 끔찍한 범죄 현장이나 시끄러운 나이트클럽, 심지어 운 나쁜 몇몇은 신성한 교회 한가운데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인간들은 당연히 패닉에 빠졌고 본능적인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악마들은 우리가 상상해오고 이야기로 전해들었던 딱 끔찍한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단 하나 달랐던 점이 있다면 그들이 인간 세상에서 손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당할 만큼 너무나도 나약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악마는 길거리에서 린치를 당하거나 군경의 총에 사살됐습니다. 아주 국소수만이 산채로 잡혀서 신문을 받게 되었죠. 그들은 서툰 인간말로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지옥이 이미 꽉 차버려서 어쩔 수 없이 인간 세상으로 밀려나온 거라고. 이곳에 온 건 자신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유의미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고
살아남는 악마들이 인간에게 전혀 해를 끼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그들은 아주 서서히 인간 사회의 밑바닥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악마들은 타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처럼 굳은 일을 도맡았습니다. 쓰레기를 치우거나 막노동 같은 그런 것들 말이죠. 그들에게도 최소한의 인권이 있다고 외치는 단체들 덕분에 카페에서 주문을 받거나 서빙하는 악마들도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들을 노골적으로 꺼렸지만 악마를 고용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온다는 사실에 그들은 점차 사회의 일원이 되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작은 커피숍 역시 악마 직원을 고용해서 지원금을 받고 있었죠. 아직은 꽤 드문 일이라서 동네에서 화제가 됐었고 그 이질적인 모습을 구경하러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었죠. 하지만 가게가 유명세를 타면서 종교단체 사람들이 몰려와 거칠게 항의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급기야 밤마다 젖은 휴지나 날계란을 창문에 던져대는 지경에 이르자 전 결국 그 악마 직원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딱히 아쉬울 건 없었어요. 철저한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였을 뿐 개인적인 정이 든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해고 이후 저는 가끔 가게 주변의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길바닥에 쓰러져서 노숙을 하는 그 녀석의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그런 녀석의 위로 침을 뱉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아주 가끔 마음 한구석이 찔리듯이 죄책감이 들 때도 있었지만 악마들이 사회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가는 건 전 세계적인 피할 수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들이 길거리에서 굶어 죽거나 얼어 죽었다는 기사는 너무 흔해서 놀랍지도 않았고 악마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그들이 먼저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상에서 악마들이 전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언제부턴가 길거리에서 악마를 보았다는 사람이 없었죠. 그렇게 며칠의 정적이 흐른 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새하얀 옷, 거대한 날개, 그리고 쳐다볼 수조차 없을 만큼 눈부신 빛. 텅 빈 제 가게 안에 호련히 나타난 그 천사가 입을 열었을 때 그 소리는 고막이 아니라 제 뼛속을 직접 긁으면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천사는 한없이 슬프고 가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인간의 세상으로 쫓겨났던 그 악마들은 이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으로 올라갔다고. 여기 인간 세상에서의 지독한 시험은 모두 견뎌내고 마침내 천국에 들 자격을 얻어냈다고 말입니다. 그러더니 천사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악마들의 등장은 사실 인간 세상을 향한 가장 중요한 시험이기도 했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천산 지독히도 실망한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더니 이내 눈부신 빛을 뿜어내는 검을 꺼내들어 조용히 제 목을 겨냥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나는 바에서 홀로 맥주병을 들이키고 있는 남자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미건조한 눈을 하고 TV만 보고 있는 그에게 다가가서 맥주 한 병을 사겠다고 했죠. 남자는 내심 말동무가 필요했는지
반색하는 눈치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그런 소소한 스포츠 이야기로 시작된 대화는 술 기운이 오르면서 점점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가족이나 고향 같은 꽤 개인적인 이야기들까지 털어놓고 있었죠. 그런데 그 남자는 저와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하더군요. 나이도 동갑이었고 같은 선생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걸 보니까 아마 같은 수업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자신이 고등학교 축구부에 꽤 잘 나가던 유망주였다고 으스댔습니다. 저는 그때 스포츠엔 영 관심이 없었고 이 양반은 보나마나 수업 시간에 내내 잠만 잤을 테니까 서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죠. 그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 부상을 당한 뒤로 선수 생활을 접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성적은 형편없었고 졸업 후에는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결국 우리가 다녔던 그 학교의 청소부로 일하기까지 했다더군요. 그는 학창시절 다른 아이들을 악질적으로 괴롭히던 그런 부류의 인간이었습니다. 운동을 그만두고 나서 그 충격과 분노를 도저히 주체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더군요. 화장실에서 만만한 녀석을 붙잡아 이유 없이 두들겨 패고 가둬놓은 적도 있었고 과학 실험 시간엔 실수인 척하면서 어떤 아이의 머리에 불을 붙인 적도 있다고 낄낄거렸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때 괴롭힘을 당했던 그 친구는 끔찍한 화상을 입은 건 물론이고 계속 정신과 병동을 전전하다가 결국 졸업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 끔찍한 무용담을 듣고 있자니 제 머릿속에서도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서서히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학교가 한동안 그 사건으로 아주 떠들썩했었죠. 학교 측에서는 한때 축구부 에이스였던 그를 불쌍하게 여겨서 차마 퇴학시키지 못했고 그저 사건을 조용히 덮어버리는 데만 급급했다는 더러운 소문이 한참 파다했으니까요. 술집이 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저는 그 남자와 함께 비틀거리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대로 술자리를 끝내기엔 너무 아쉽잖아요. 저는 자연스럽게 그를 제 차에 태웠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서 축 늘어진 그 초라하고 낡은 옷차림의 사내는 제 기억 속에 오만했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렇게나 나약하고 추레해진 꼴이라니. 하지만 이런 동정심 따위가 변명거리가 될 수는 없지. 저번에 이 술집에서 이 녀석을 다시 마주쳤을 때부터 내 안에서 들끓는 분노를 도저히 잠재울 수가 없었거든. 인적이 없는 으슥한 공터로 차를 못 나는 그 녀석을 바닥에 아무렇게나 눕혀두고 트렁크에 미리 준비해두었던 휘발유통을 꺼내 그놈의 머리 위로 아낌없이 들이부었다. 얼굴 위로 쏟아지는 차가운 액체에 화들짝 놀라 정신을 차린 그 자식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내게 도대체 뭘 하는 거냐고 소리쳤다. 난 활활 타오르고 있는 지포라이트를 그 녀석의 얼굴 위로 툭 던지면서 아주 담담하게 대답했다. 복수지. 복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번 주말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월요일 힘내서 가보도록 합시다.
3월인데도 날씨가 오락가락하네요. 저도 지금 코감기에 걸려가지고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게 으쌰으쌰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진짜 감사합니다.